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흥미로운 자료들을 가지고 오셨어요. 2026년 1월 말, 이 대만 해협을 둘러싼 상황이요. 이게 뭐랄까 한편의 드라마 같더라고요. 네, 정말 그렇죠. 서로 다른 방향으로 막 달려가는 이야기들이 충돌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맞아요. 자료들을 보니까 크게 세 가지 이야기가 서로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어요. 한쪽에서는 중국이 정말 무섭게 군사력, 특히 해군력을 키우고 있고요. 네, 하드웨어가 엄청나죠. 그런데 바로 그 군대 안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자기 손으로 최고 지휘부를 거의 완전히 해체하고 있어요. 그렇죠. 소프트웨어는 완전히 흔들리고 있는. 그리고 이 모든 걸 지켜보는 대만에서는 오히려 중국이랑 대화의 문을 열어보자는 이런 새로운 정치적인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정말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오늘 이걸 하나씩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네, 이걸 보면 지금 힘의 균형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제대로 보일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눈에 띄는 것부터 시작해볼까요? 바로 하드웨어, 그러니까 중국의 해군력입니다. 작년 크리스마스 직전에 나온 미 국방부 보고서에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내용이 있었죠. 네, 정말 그렇죠. 핵심만 딱 말씀드리면 중국이 2035년까지 항공모함을 무려 6척이나 더 만들겠다는 계획이에요. 6척이요? 네, 이게 얼마나 빠른 속도냐면 같은 기간 동안 미국은 3척을 건조할 예정이거든요. 와, 2배나 빠른 거네요. 맞습니다. 심지어 미국은 기존 항모 3척을 퇴역시키기까지 할 거라서요. 물론 2035년이 돼도 전체 항모 숫자는 미국 11척, 중국 9척으로 미국이 여전히 많긴 합니다. 그런데 숫자가 다가 아니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배들이 어디에 있느냐, 이 문제겠죠. 바로 그겁니다. 미국의 항공모함은 전 세계에 이렇게 흩어져 있지만 중국은 새로 만든 항모 대부분을 아시아, 그러니까 태평양에 집중시킬 거란 말이죠. 아, 그렇게 되면 이 지역에서는 미군 항모보다 중국 항모를 더 자주 보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는 거예요. 힘의 균형이 역전될 수도 있다는 신호죠. 와, 단순히 숫자만 들리는 게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엄청나더라고요. 최신 항모인 푸젠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여기에 전자기식 캐터폴트가 탑재됐다고요. 이게 미국 최신 항모인 제럴드 포드함에 이어서 전 세계에서 두 번째라면서요. 맞아요. 그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전자기식 캐터폴트라는 게 그냥 좀 더 좋아진 발사장치 수준이 아니에요. 그런가요? 네, 기존의 증기식보다 훨씬 강력해서 전투기를 더 빨리 그리고 더 많은 연료랑 무기를 실은 캐로 이륙시킬 수 있거든요. 아, 공격력이 훨씬 강해지는 거군요. 그렇죠. 이건 곧 중국의 함재기들이 이제 더 멀리 날아가서 더 강력한 공격을 할 수 있게 됐다는 뜻이에요. 공격력 자체가 한 단계 뛰어오른 거죠. 미국의 최첨단 기술을 거의 다 따라잡았다고 봐야 합니다. 거기다 다련에서는 중국 최초의 핵추진 항공모함까지 만들고 있다고요. 이건 또 어떤 의미인가요? 핵 추진 방식은 사실상 무제한의 작전 반경을 의미해요. 재래식 항모처럼 연료 보급을 위해 계속 항구에 들릴 필요가 없으니까요. 이미 작년 10월에는 항모 2척을 동시에 운영하는 훈련을 처음으로 실시했고 활동 범위도 제2도련선이라고 불리는 팔라우 인근 해역까지 넓혔어요. 아, 잠시만요. 제2도련선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게 군사 뉴스에서 자주 듣는 용어지만 정확히 무슨 뜻인지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아, 좋은 지적이시네요. 도련선은 섬들을 이렇게 이은 가상의 선인데요. 중국의 자국을 방어하고 미군의 접근을 막기 위해서 설정한 군사적 경계선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제1도련선이 일본 오키나와에서 대만, 필리핀으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중국 바로 앞바다의 방어선이라면 네. 제2도련선은 그보다 훨씬 먼 일본 남쪽에서 괌을 거쳐 인도네시아까지 이어지는 선이에요. 훨씬 넓네요. 네, 중국 해군이 여기까지 자유롭게 활동한다는 건 태평양 깊숙한 곳까지 미군의 개입을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겠다는 야심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여기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생겨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가 하는 거죠.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만약 목표가 단순히 대만 침공이라면 사실 항공모함까지는 필요 없잖아요. 중국 본토에 있는 수많은 공군 기지에서 전투기 띄우면 되니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 계획의 진짜 무서운 점이에요. 이건 대만을 넘어선 훨씬 더 거대한 야망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 분석가는 이걸 재해권 장악을 위한 힘의 투사 플랫폼이라고 표현했는데 저는 이걸 움직이는 제국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움직이는 제국이요? 네, 이 항모들은 바다 위를 떠다니는 중국의 영토나 마찬가지예요. 이걸로 전 세계 바닷계를 통제해서 자국의 해상수송로를 보호하고 유사시에는 적국의 무역을 차단할 수 있는 힘을 갖겠다는 거죠. 하긴
이건 지난 100년간 이어져온 미국의 해양 패권에 대한 정면 도전장이나 다름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드웨어는 정말 무서울 정도로 강력해지고 있네요. 그런데 어떤 무기든 그걸 운용하는 건 결국 사람이잖아요. 여기서 이야기가 정말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요. 이 엄청난 군대를 통솔해야 할 지휘부가 지금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네, 그야말로 소프트웨어의 대혼란이죠. 시진핑 주석이 벌이는 이 숙청 작업은 마오쩌둥 시대 이후로는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규모예요. 바로 지난 1월 24일 중국군 서열 1위인 장유샤 상장이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2022년 10월 이후로 보면 시 주석은 군 최고 결정기구인 중앙군사위원회에 군 출신 위원 6명 중 무려 5명을 날려버렸어요. 6명 중에 5명이요? 그럼 누가 남은 건가요? 현재 위원회에는 시진핑 주석 본인하고요. 군사작전 경험이 거의 없는 기율검사 책임자, 이렇게 단 2명만 남아있는 셈이에요. 와, 군 지휘부가 사실상 텅 비어버린 거네요. 그렇죠. 자료들은 특히 이번에 숙청된 장유샤라는 인물에 대해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루고 있어요. 그가 왜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었던 건가요? 그는 여러모로 상징적인 인물이었어요. 무엇보다 중국군 내에서 베트남과의 전쟁에 직접 참전한 실전 경험이 있는 몇 안 되는 최고의 장성이었고요. 아, 실전 경험이. 네, 또 시진핑 주석의 아버지랑 그의 아버지가 전우였던 대를 이은 인연 덕분에 어느 정도는 시 주석에게 쓴소리도 할 수 있는 인물로 알려져 있었죠. 실제로 그를 만나봤던 한 미국 전직 관리는 그에게서 주변을 압도하는 유능함의 아우라가 느껴졌다고 회고하기도 했어요. 시 주석 입장에선 가장 믿음직하고 유능한 장수를 자기 손으로 내치는 셈인데 정말 이해하기 어렵네요. 공식적인 이유는 부패와 불복종이라고 하지만 자료들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보고 있죠. 그렇죠. 부패는 중국 정치에서 정적을 제거할 때 흔히 쓰는 명분이니까요. 공식 혐의 중 하나가 주석 책임제를 훼손했다는 건데 이 말을 좀 풀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석 책임제요? 이것도 설명이 좀 필요하겠네요. 주석 책임제는 시진핑 주석이 만든 핵심 원칙인데요. 군에 대한 모든 지휘와 결정 권한을 다른 위원회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오직 주석, 즉 시진핑 자신에게 집중시키는 시스템이에요. 아, 이걸 훼손했다는 건 사실상 시진핑 개인의 절대 권위에 도전했다는 말과 같아요. 군 기관지 서설에서는 숙청된 장성들의 영향력이 극도로 사악하다면서 군의 전투력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맹비난하기도 있어요. 결국 내 말에 토 달지 말라는 거군요. 그렇다면 진짜 이유는 뭘까요? 분석가들은 몇 가지 가능성을 제기해요. 첫째는 순수한 권력투쟁. 장유사의 세력이 군내에서 너무 커져서 시 주석에게 위협이 됐다는 거죠. 둘째는 정책에 대한 이견. 시 주석이 정해놓은 2027년까지의 군 현대화 목표가 너무 비현실적이라고 장유샤가 반대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혹은 과거 무기 조달 책임자 시절의 비리가 실제로 발목을 잡았을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이 대규모 숙청이 중국군의 실제 전투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여기서 아주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해요. 미 국방부 보고서는 단기적으로는 지휘체계에 혼란이 오겠지만 장기적으로 부패를 뿌리 뽑는 데 성공한다면 오히려 군이 더 유능한 전투부대가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어요. 잠깐만요. 그건 좀 이상하게 들리는데요. 최고 사령관들을 전부 해고했는데 어떻게 군대가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거죠? 수십 년간 쌓아온 경험이나 리더십 같은 무형의 자산은 그냥 사라지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바로 그게 이 분석의 역설적인 부분이고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지점이죠. 펜타곤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만약 중국군이 무기 구매 비리 등으로 썩어 있었다면 이번 숙청을 통해 군 기강을 바로잡고 더 깨끗하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그럴 수 있겠네요. 바로 의사결정 과정의 왜곡이에요. 예스맨들만 남게 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시진핑 주석이 자기 주변을 온통 아첨꾼들로만 채운다면 그가 설정한 2027년 대만 침공 준비 완료 시한이 다가왔을 때 누가 감히 그에게 주석, 대만 침공은 우리에게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위험이 너무 큽니다. 라고 직언할 수 있을까요? 하긴 아무도 못하겠죠. 그렇죠. 모두가 주석의 눈치만 보면서 비현실적인 계획에 동조한다면 끔찍한 오판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정리해보면 베이징에서는 세계 최강의 하드웨어를 만들면서
동시에 그 하드웨어를 움직일 지휘부라는 소프트웨어는 스스로 파괴하고 있는 정말 기이한 상황이네요. 그런데 이 불안정한 리더십을 바라보는 대만의 반응이 더 흥미로워요. 당연히 방어 태세를 강화할 것 같은데 정반대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이 이야기의 세 번째 축입니다. 대만의 제1야당인 국민당의 새로운 대표 정미원. 이 사람의 전략은 기존의 안보 상식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인가요? 그녀는 두 가지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어요. 하나는 현 정부가 제출한 국방 예산 증액안을 저지하는 거고요. 네, 국방 예산을요? 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바로 그 혼란의 중심에 있는 시진핑 주석과 직접 대화를 하겠다는 겁니다. 올해 상반기 안에 시 주석과 만나고 싶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죠. 국방 예산을 깎으면서 적대국의 지도자와 만나겠다. 이건 대만 내부 여론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왜 이런 전략을 쓰는 걸까요? 그녀는 지금 대만인들이 느끼는 두 가지의 깊은 불안감을 파고들고 있어요. 첫 번째는 독립 성향의 현 집권당인 민진당이 계속 집권하면 중국이 결국 평화 통일을 포기하고 무력 사용 외에면 선택지가 없다고 판단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에요. 그녀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일단 중국이 대만에 대한 기대를 버리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우리 모두가 보고 싶지 않은 수단뿐일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불안감은요? 바로 미국에 대한 불신이에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동맹국들에게 방위비 증액을 요구했던 걸 예로 들면서 과연 결정적인 순간에 미국이 우리를 지켜줄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의구심이죠. 정유원 대표는 결국 대만 유권자들이 대만인이냐 중국인이냐 하는 정체성 문제보다는 당장 전쟁이 나지 않고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문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투표할 거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해법이 바로 구의공식으로 돌아가자는 거군요. 맞습니다. 구의공식도 간단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1992년에 중국과 대만 국민당이 암묵적으로 합의한 원칙으로 하나의 중국이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 하나의 중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각자 다르게 해석할 여지를 남겨두는 거예요. 굉장히 모호한 합의네요. 뭐랄까, 동상이몽을 공식화한 느낌인데요. 그렇죠. 바로 그 모호함 때문에 대화가 가능했던 거죠. 하지만 현 대만 집권당인 민진당은 이걸 하나의 중국이라는 틀에 갇히게 만드는 정치적 함정이라고 보고 거부하고 있어요. 그 결과 2010년 이후로 중국과 대만 사이의 모든 공식 대화 채널이 끊긴 상태고요. 정유원 대표는 바로 이 구의 공식을 다시 받아들이기만 하면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극적으로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정말 아슬아슬한 줄타기네요. 중국은 군사력을 키우면서 내부 리더십은 흔들리고 있고 대만에서는 바로 그 불안정한 리더십과 직접 대화하려는 정치 세력이 힘을 얻고 있고 그야말로 예측 불가능한 삼각관계가 만들어지고 있는 셈이군요. 오늘 살펴본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정말 기묘한 그림이 그려져요. 한편에서는 중국의 항공모함과 미사일 같은 하드웨어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지면서 전 세계를 향한 야망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그 강력한 군대를 지휘해야 할 최고의 리더십, 즉 인적 소프트웨어가 극심한 숙청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면서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완전히 잃어가고 있죠. 그리고 그 사이에 낀 대만에서는 저 강력한 하드웨어를 우리 힘으로 맞서는 건 한계가 있으니 차라리 그 하드웨어를 통제하는 단 한 사람, 즉 시진핑 주석과 직접 소통해서 문제를 푸는 게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거고요. 네. 그가 지금 자기 군대를 어떻게 망가뜨리고 있는지는 상관없이 말이죠. 정말 복잡하고 아슬아슬한 균형입니다.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어요. 자료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장성들이 부패했거나 혹은 2027년까지 대만 침공 준비를 완료하라는 자신의 시한을 맞추지 못할 것 같다는 이유로 그들을 숙청하고 있어요.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 숙청 자체가 군의 지휘 체계를 마비시켜서 바로 그 2027년 목표 달성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숙청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시 주석이 2027년 목표가 사실은 비현실적이라는 걸 깨닫고 그 실패의 책임을 물을 희생양을 미리 찾는 걸까요? 아니면
그 목표 달성에 너무나 집착한 나머지 군대가 심각하게 망가지는 것을 감수하고 살아도 자기 말에 절대 복동하는 지휘부를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지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어쩌면 이 지역 전체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지도 모릅니다.